시간이 남는다 하면 안 남더라. 그래서 오늘 할 얘기들은 사실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더라고요. 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찬이야? 일단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수행평가를 수행하는 단원과 좀 관련이 있는 단원이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봐주시고, 상당히 그죠, 꿀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그냥 스킵해도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글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물론 사회문화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 어떨 때는 스킵 해먹을 때도 있는 그런 곳이기는 하거든요. 가끔씩은 나와.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추후에 뭐 대학교를 가든 학부를 가든 대학원을 가든 논문을 쓸 일이 있었을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연구윤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마인드셋을 장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묻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오늘 말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죠? 연구 태도에 대한, 그죠? 연구 태도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얘기를 할 거고, 그죠? 좀 이따가 보겠지만 객관적인 태도, 개방적인 태도,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구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개입과 중립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연구 절차, 그죠?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켜져야 할 그런 윤리들, 그리고 연구 절차, 그리고 연구 어떤 결과, 그죠? 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은 내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되 좀 책임감이 있게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연구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죠?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태도는, 그죠? 객관적 태도입니다. 그죠? 객관적 태도. 객관적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주관을 배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편견과 주관을 배제하려고 하는 태도. 사람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주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각자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근거해서 편견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특히 이 사회문제 탐구라고 하는 영역에 국한해서 이 편견과 주관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한 연구에 대해서 편견과 주관을 가지는 이유는? 그치. 문화 현상 자체가 애초에 가치 함축적인 현상이기 때문인 거고, 그죠? 그냥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지 연구니까 지 연구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본인 연구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기 연구를 실패한 연구라고 생각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다고요? 하기 싫겠지, 일반적으로는. 그죠? 내가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는 실패해야 돼 하면서 연구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의도치 않게 실패했을 뿐이지. 그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눈 감고 싶겠지. 뭔가 누군가가 까더라도 왜까지 쟤는 내 연구 잘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연구가 본인 연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본인 연구를 조금 더 떨어진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본인 연구라는 어떤 생각을 조금 버리고 제3자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 연구이기 때문에 편견과 주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연구 대상의 이해 당사자가, 그죠? 이해 당사자가 연구자 본인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연구 대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가 연구자 본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들은 예시가 이런 거죠. 교사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교사. 그죠? 교사가 교사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래. 그때 연구를 하면서도 본인이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교사의 뭐 업무상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어려움이 보이겠죠. 내가 교사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객관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결과가 왜곡된다든지 편향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 객관적인 태도는요, 그죠? 뭐 물론 연지가 말한 대로 그지 이제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객관성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좀 이따가 이제 가치 개입이 가치 중립이 일어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말하겠지만 완벽한 객관성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 태도가 특히 이제 중시되고 있는 부분 영역 중에 하나는 자료를 수집하는, 그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영역에서 특히 이제 요구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이제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편향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은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받고 있죠. 넘어가도 될까? 그죠? 이런 겁니다. 객관적인 태도가 결여된 데이터. 이런 거. 자, 이거 어떠니? 뭐가 문제 있지 않니? 데이터가 시각화가 했는데 분석을 했어. 대형 마트 3사 점포수를 분석했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응. 어허. 그쵸? 특히 어느 부분이 좀 그래 보여요? 이거 140에서 133 되는 거는 요 정도 차이인데 157에서 154로 내려간 거는 요만큼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잖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우리는 얘는 마이너스 3이 됐는데 얘는 마이너스 2가 됐어. 근데 이 그래프의 그 꺾은 선 기울기가 어떻게 보이니? 이마트가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실제 자료입니다. 실제 뉴스에 있었던 자료죠. 글쎄요. 유튜브 나오는 거 같아서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 의도성이 보이기는 하죠.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죠? 실제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박사님께서 그려주신 건데요. 실제 파워포인트로 눈금자를 객관적으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거의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그래프죠. 그죠? 근데 뭔가 이런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마트 긴장해야 된다 등등의 어떤 기사를 내는 모습을 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은 뭐 사회과학 연구라고 보기도 조금 그거 할 정도의 수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료 통계를 내고 결과를 분석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런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자로서는 반드시
이런 문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숫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이제 그죠 개방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방적 태도 여기서는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나 또한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나 또한 틀릴 수가 있음.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본인의 연구 결과를 그죠? 연구 결과를 가설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이제 개방적 태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같아요. 본인 연구 결과가 가설로 여겨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뭐 자료 수집을 해서 통계 돌리고 이거 가설 채택됐다 기각됐다 하시겠죠, 그죠? 하셨을 때 그게 그 가설이 설령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연구일 뿐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연구 설계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가설은 인용되지 않을 가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이 연구해서 증명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절대적 진리야 라고 여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크리틱을 하더라도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크리틱을 하더라도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판을 할 때에도 경험적 근거 그리고 본인이 제시하는 어떤 구체적인 맥락 등을 활용해서 뭔가 이것은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 모두 다 이제 개방적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이 이제 뭐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PDF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 같은 것들을 보고 하는 걸 디지털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다가 교과서에 관련 문제를 이제 심어 놓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추고 뭐 틀린 것들에 따라서 AI가 여러분들을 분석해 줍니다. 여러분들 학습 성향도 분석해 주고 이 친구가 뭐 지문을 읽을 때 집중도 같은 것들도 분석해 줄 수 있고 뭐 이 친구는 요 단원에서 많이 틀렸으니까 이런 문항에 대해서 보충 문제 주고 뭐 콘텐츠 주고 해서 뭐 이제 보충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라 하거든요. 우리 학교도 이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고1, 2 학생들이 이걸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도 다들 너무 달라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장점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죠? AI 보조교사를 지원한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 명의 교사가 30명의 학생들을 다 일일이 어떻게 케어하냐. 물리적으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죠? 맞춤형 교육을 해줄 수 있고 교사가 일일이 이렇게 다 터치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터치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죠?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뭐 이런 협력 강화를 하고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꾸려는 시도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맞춤형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도 많이 엇갈린다. 오히려 그죠? 학습 동기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뭐 AI고 뭐 디지털 교과서고 나발이고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보다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각자가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현상은 한 개인데 그에 대한 시각은 상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이할 수가 있는데 다만 각자가 서로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도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게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디지털 교과서가 가지는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 생각이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개방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주의적 태도는 이런 거죠. 이제 사회문화적 현상의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시공간적 맥락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를 수 있다. 사회문화 현상의 어떤 구현은 시간적인 어떤 상황, 공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거죠. 볼에 가볍게 입맞춤하는 인사 같은 것들을 우리 동양권 문화에서는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옆자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 안녕하세요 잘 뭐 이상하잖아.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죠? 소름 돋지, 그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유럽권에서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 메르켈 독일 총리랑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국가 원수들끼리도 이렇게 볼을 보비고 앉아 있어요. 당연한 인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그죠? 거꾸로 그런데 유럽권에서 동양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거꾸로 각자의 어떤 배경과 맥락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태도 같은 게 사회문화적인 어떤 현상의 탐구 태도에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도 나오는 얘기도 하지만, 그죠? 사회문화 현상 탐구할 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슨 태도? 첫 번째 무슨 태도? 무슨 태도 있어요? 방금 무슨 태도 했었지? 객관적, 그리고 개방적, 상대주의적, 그죠? 객계상. 좀 이름이 좀 이상하네, 뉘앙스가, 그죠? 객계상, 그죠? 객관적, 개방주의적, 상대주의적. 뭐 가끔씩 저 성찰적 태도 뭐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뭐 글쎄요, 그건 뭐 연구윤리에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크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정도를 보통 태도로 얘기를 하던데, 그죠? 객관적인 태도는 제3자적 관점, 그죠? 개방적인 태도는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본인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 가설로만 인정하는, 상대적인 태도는 시공간적인 사회문화의 맥락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태도, 그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되겠니, 얘들아? 계속. 그래.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의 어떤 맥락이 나오는데요. 연구 윤리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막스 베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에는 일단 최대한 가치 중립을 지키는 것이 세이프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를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버의 얘기는 특히 최대한 가치 중립을 지키는 게 좋은데 하지만 불가피하게 가치 개입이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고? 가치 함축적인 현상이라고, 그죠? 가치 함축적 현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치 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지? 그게 기본적인 전제가 된 상태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선 내에서는 가치 중립 지키자라고 하는 게 막스 베버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해됐니? 됐어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래요.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가치 개입과 중립이 이루어져야 될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양적 연구라고 제가 적어 놓은 얘기는 질적 연구는 애초에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기 때문에 배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특 책을 보시면 우측 하단에 좀 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잘 보시면 양적 연구의 절차를 제시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뭐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지만 주로 양적 연구에서 하는 논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절차,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가치 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방금 전에 제가 뭐 들어드렸던 예시 같은 것들도 보시면 다 제 가치가 개입됐죠. 뭐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고 뭐 교사 집단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죠. 다 내가 교사기 때문에 교사와 관련된 예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연구 주제도 마찬가지지요. 연구 주제도 주로 본인이 이제 많이 몰입해 있는 어떤 취미라든지 직군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겠지, 그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뭐 게임도 안 좋아하는데 뭐 게임과 관련된 뭐 논문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누군가가 내주겠지, 그지? 당연히 가치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전공, 취향, 기타 등등에 따라서, 그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지. 하지만 이제 가설이 설정된 다음 이 자료 수집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가치 개입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물론 수집 방법 설계마저도 아주 상대적으로, 그죠? 가치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쓸 것인가도 내 가치가 개입이 되는 거고, 그죠? 뭐 실험법으로 할 거야, 뭐 질문지법으로 할 거야. 할 거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야, 그죠? 질문지들은 어떻게 구성할 거야. 다 가치 개입이거든요. 하지만 가설을 설정한 그 가설 설정의 틀 내에서 뭔가 방법을 설계한다라는 뜻은 어느 정도의 구속성을 갖췄다라는 얘기가 되고, 기본적으로 그 설계 자체가 매우 엄밀해야 돼요. 그죠? 되게 신경 쓸 거 많지 않았니, 너네들? 뭐 질문지법 이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그지? 뭐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도 있어야 되고, 특정 응답을 유도해서도 안 되고, 질문도 명확해야 되고, 뭐 대표성도 띠라고 하고, 맞지, 그치? 그런 엄밀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아이들에 비해서는 가치 개입이 좀 약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 어떤 요건이나 규칙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가설 검증을 하는, 그리고 그 검증을 통한 어떤 결론 도출, 뭐 가설이 수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스트릭하게, 매우 강력하게 가치 개입을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중립을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돌린 결과를 쫙 보는 거예요, 그죠? 한 100건 정도가 나왔어. 당신은 뭐 학교 뭐 수업 방식에 대해 만족합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쫙 해놨는데, 뭐 평균은 내가 봤을 때는 평균은 실제 자료로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한 2.56 뭐 이렇게 되는데, 지가 그냥 대충 쓱 보고 뭐 5점이 맞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가치 개입이 일어나니 이런 데서 평균 점수를 매김에 있어서 가치 개입이 일어나니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죠? 근데 개입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자기 직관 가지고 대체적으로 괜찮군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멍청한 소리를 듣는 거죠. 통계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SPSS, 뭐 R, 뭐 파이썬 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엄청 복잡한데, 그런 것들 하기 위한 뭐 방정식, 함수 같은 것들도 엄청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도구를 가지고 근데 결론을 낼 때에는 어차피 본인의 가치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학교 만족도에 대한 평균이 뭐 수업 만족도에서는 5점 만점에 2.38, 뭐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뭐 4.26이 나왔는데,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둘 다 아니야? 왜 절레절레? 아니야, 쌤들 얼마나 좋은데. 어쨌든 수업 만족도가 낮게 나왔으면 그 낮게 나온 걸 토대로 해서 뭐 선생님들이 수업을 많이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해줘야 된다 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겠지. 그랬을 때는 당위성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치 개입이 강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항상 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귀납법과 연역법의 차이예요.
귀납법과 연역법을 항상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귀납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별적 사례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개별적 사례들을 모으다 보니 이러한 명제가 만들어지네라고 하는 논리적 과정이고요. 반대로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제라고 하는 틀을 먼저 짜놔요. 틀을 먼저 짜놓고 그 명제에 부합하는 어떤 개별적 사례들을 클루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연역법의 어떤 논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 개별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귀납법은 A 이제 여름 온도가 뭐 평균 28.7도였는데 A라는 사람도 얇은 옷을 입고 반팔 입었네. B라는 친구도 얇은 옷 반팔 입었네. C라는 친구도 얇은 옷 입었지만 그렇게 반팔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손목까지 온 옷 정도는 입었네. 쭈르르르 보면서 28.7도쯤 되니까 사람들이 짧은 옷을 입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논리 과정은 귀납법. 반면에 먼저 이제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떤 대명제를 정해놓는 거죠.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아마 짧은 옷을 입을 거야. 그럼 한번 조사해볼까? 하면서 그 뒤부터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당신은 어떤 옷을 입어요? 평소에 여름이 되면 막 이렇게 막 묻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명제가 맞았네. 이렇게 사고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연역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연역법은 좀 판을 먼저 짜놓고 뭔가 틀을 먼저 짜놓고 그 틀에 맞추는 이렇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거? 입틀막입니까? 내가 이거 몇 시간 그린 줄 알아요? 이걸요? 뭐 몇 시간까지는 아니었고요. 사실 그건 뻥하고 한 30분? 40분? 왜 그랬을까? 그래요. 네. 늦었어요. 자, 어쨌든 뭐 3시간까지는 좀 네. 그죠?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해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요새는 귀납 연역을 묻는 게 잘 나오진 않던데 이 연구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어떤 논리적 사고 과정들이 좀 적용될 때가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양적 연구는 그저 전반적인 어떤 연구 과정을 봤을 때는 어때요? 방금 전에 봤었던 이 가설을 설정하고 지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절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귀납법에 가까워 보입니까? 연역법에 가까워 보입니까? 연역법에 가까워 보이죠. 먼저 이렇다라고 가설을 먼저 얘기를 해버리고 그죠?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했으니까. 근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개별 자료를 통한 가설 검증과 결과 도출이라고 하는 이 단계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귀납법의 어떤 논리 과정이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그 속에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나왔어. 막 양적 연구는 뭐 무조건 뭐 연역적인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하면은 연역적인 절차만을 거친다 하면 틀린 선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부분적으로 귀납법의 논리적 사고 과정도 들어가는 자료 수집법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니 얘들아? 재밌네. 연구 윤리 시의 이제 전반적인 준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준수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 일단 연구 참여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참여관찰법의 한계점이 뭐가 있었지? 그 관찰자 효과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지가 연구에 참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엄청 왜곡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사실 연구가 끝난 이후에 사후적인 안내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될 게 사전에 밝히기 어려워서 사후 안내를 해버리면 무조건 아무따 뭐 연구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전에 밝히기 어려웠었던 이유가 타당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죠? 타당한 이유여야 할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상자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 그지? 사후적인 안내가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연구윤리에서 이제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전에 밝히기 어려웠던 이유 자체가 타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치? 타당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 사후적인 어떤 사후적으로 본인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대상자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어떤 사후적인 어떤 통보를 했다면 안 하겠지. 그지? 뭐 어떤 예시가 있을까? 뭐 그런 거예요. 뭐 아이들 친구들 대상으로 뭔가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냥 연구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스트레스 풀 때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담배나 피러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이때 가만히 다 지켜보고 있다가 한 달 지나가지고 자, 연구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자, 흡연하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묘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연구에 담길 겁니다. 감당이 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겠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너무 단적인 예시를 든다고 좀 허접한 예시를 들긴 했는데 하여간 제가 하는 말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후적으로 대상자들이 그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 하는 어떤 연구는 애초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지만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윤리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위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연구 내용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해주는 것도 연구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교우관계에 대해서 이제 참여관찰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의 비행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였다 했을 때 그 친구들의 배신감은 또 어마어마하겠지, 그지? 정확한 고지를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가지고 요즘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해주어야 한다. 네, 익명성 보장. 그리고 익명성을 요구하지 실명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연구가 있으면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될 거고, 그죠? 게재를 해도 되니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익명 보장을 해요. 연구자 A, B, C, D, E, F 참여자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면접법 이런 거 할 때 A는 이 직업을 한지 몇 년 차가 되었고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B는 신입사원이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연구자들을 익명 처리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은 되는 그런 정도로 합니다.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조합을 하는 거죠. 창원용 호구, 박병준 교사라고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연구에서 조금 한 페이지 차이로 이렇게 탁탁 진술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창원용 호구의 박병준 교사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구나 라는 게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제공에 대한 동의도 해야 되지만 이제 연구 목적의 범위, 이제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범위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지. 마지막으로, 그죠? 표절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는 연구 대상자가 아니라 연구자로서, 그죠? 연구 과정,
연구 과정을 이제 그리고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표절을 하면 안 되고 출처 같은 것들을 밝혀야 되고, 그죠? 심지어 오죽하면 출처를 밝히는 양식도 있어요. 양식. APA 양식이라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양식이긴 해요. 뭐 APA, 뭐 시카고 양식, 블라블라블라인데 APA 양식이 제일 많이 쓰이고, 뭐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뭔가 논문에서 연구물에서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구를 인용했다 하면은 거기다가 참고문헌에 다 적어줘야 돼요. 가나다 순으로, ABC 순으로 다 적어줘야 돼. 그리고 그 연구 중간중간에도 박병준 2024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줘야 돼. 앞에 누가 몇 년도에 낸 연구물에서 해줬는데 이런 거 다 적어줘야 돼. 진짜 오만 거 다 적거든요. 참고문헌에. 이름 적고, 연도 적고, 발행기간 적고, 제목 적고, 오만 거 다 적어, 진짜. 몇 권, 몇 토, 이런 것도 적고. 그리고 인터넷 링크를 인용한 거면은 웹 링크 주소도 적어줘야 되고, 그 주소가 만들어진 어떤 최종 수정 일자, 수정 날짜 같은 것들도 적어줘야 되고, 엄청 그 표절에 대해서 까다롭습니다. 연구계에서는, 학계에서는. 그리고 이 박병준 2024라고 하는 얘가 말한 것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얘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인용을 했다 하면은, 그죠? 이땡땡 20 16 이런 식으로 또 붙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엄청 복잡해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표절 문제라는 것을 학계에서 절대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장치이자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리고 결과 조작이나 왜곡을 해서는 안 되겠지, 그렇지? 방금 말했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얼마나 수업에 효과 있는지를 설문조사 했다고 칩시다. 1년 동안 하고 했더니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는 효과가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근데 한 40명 정도가 이거는 바보 상자도 아니고 계속 이거 보고 있어야 된다, 모니터를,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결과를 낼 때에는 걔네들 빼버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본인이 설계한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를 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왜곡을 금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떤 연구자로서의 책임, 책무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죠? 왜 결과를 통해서 제안을 하거든요. 연구는 그냥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활용해서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제도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정책 효과가 없다. 없으니까 폐지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인 거죠. 제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게 연구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오늘은 조금 하도록 할게요. 이제 좀 되게 라이트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추후에 사회에 나가고 뭔가 연구를 한다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몇 시니? 25분 있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